안녕하십니까. 기본서나 지난주 프린트 갖고 계시죠? 오늘 입문서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제가 쓴 게. 열받았어. 입문서라고 여기 학원에 제가 발송을 한 게 아직 택배가 요새 택배가 늦나 봐요. 발송을 안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교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들을 할 겁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그래도 책상 위에 뭐가 있어야 좀 그래도 공부하는 맛이 나죠. 그래서 기본서나 입문서 펼쳐놓지 말고 쌓아놓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서나 지난주에 있던 프린트 쌓아놓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중에서 민법의 중요 내용이란 게 있었죠. 지난주 프린터 중에 민법의 중요 내용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내가 어느 파트를 보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쭉 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조금 수월하다 그랬죠. 그거 위주로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민법이란 걸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쓰이는 민법의 기본적인 용어들이 뭐가 있고 또 아주 기본이 되는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거를 전범위에 걸쳐서 한번 쫙 먼저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민법이라는 걸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그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이 내가 저거다. 그 체계를 잡는 거니까 듣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틀을 머릿속에 딱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둬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걸 기본서나 이런 데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알아야 빨리 찾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 모르면은 기본서 처음부터 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문제 확인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 시간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 우왕좌왕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법학이란 건 체계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목차에서 시작해서 세부 목차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세부 목차만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이 체계가 안 잡혀서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거 체계를 오늘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찬찬히 들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저하고는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정식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은 총 4덩어리로 제일 큰 목차가 총 4덩어리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법을 하고요. 물권 파트, 물권이라는 권리. 그다음에 이 물권이라는 권리는 역시 2덩어리 크게 물권법 총론 부분과 물권법 강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계약법이란 파트죠. 계약법. 이 계약 파트도 계약법 총론 부분과 계약법 강론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민사특별법이란 거죠. 여기 요 3개 파트는 말 그대로 요 민법이라는 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 조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요 부분이고요.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아니라 단행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총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5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두 놈은 계약 강론에 가면 우리가 3가지 계약 형태를 공부하게 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란 걸 공부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 민법에 있는 임대차의 특별법이 이 2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저 주임법과 상임법은 임대차를 공부하고 바로 연결해서 공부하니까 조금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 2가지 법은. 그런데
요 나머지 요 세 개는 요 물권의 특별법이에요. 물권에. 그리고 물권법 강론을 가면 권리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의 권리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론에 가면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권리, 물권이라는 권리를 총 7개를 해야 되는데 그 7개가 크게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나머지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 이렇게 나눠요. 그걸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점유권이 뭐고 본권이 뭔지 강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념을. 그 다음에 이 본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을 남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권리예요. 제한물권이라고 해요.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은 남의 소유권의 어느 부분을 제한하는가.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돈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갖게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이건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책을 내가 사용하고 읽고 밑줄 긋고 급하면 뜯어갖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용. 경우에 따라서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차임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이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수익.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고 엔드 수익을 내고 엔드 처분을 하고 요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 제한물권은 그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중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소유인데 그 사람이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아. 너 사용 수익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타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용 수익권만을 뺏어오는 권리가 있어요. 결국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고 내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익이란 건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은 앞에 전제가 깔려요.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래서 타인의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요런 용익물권, 요런 제한물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소유권이라는 건 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궁극적으로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용익물권은 요거를 제한한다 그랬어요. 요거. 반면에 요거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요거 처분. 근데 여기서 처분을 제한한다는 건 못 팔아먹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처분권은 있긴 있는데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자도 그 남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제한하지 않고 처분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누군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먹냐? 채권자. 소유자의 채권자.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나는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채무자 소유 물건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판 돈에서 내 채권을 회수해. 다만 지 마음대로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을 돈만큼만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헐값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적인 기관에다가 판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물건을 파는데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공적기관에다 매각을 의뢰를 해. 내가 이놈한테 꽂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팔아주세요. 그게 경매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직접 처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요. 법원이 합리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이런 권리가 있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무슨 물권? 담보물권. 자, 담보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담보물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물건에 담보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자다. 뭐라고요? 채권자다. 일단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신이 빌려준 돈, 받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채무자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담보물권이에요. 세 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런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죠. 질권은 어떤 권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요즘은 거의 전당포를 보기 어렵죠. 옛날만 해도 뭐 서민들 돈 빌리는 기관으로서 아주 역할이 지대했죠. 돈이 급해. 그러면 뭐 밍크코트나 심지어 애들 돌반지 같은 거 갖다 맡기고 돈 빌리죠. 그게 전당포의 역할이에요. 이때 전당포 주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돌반지를 갖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고 안 갚으면 팔아가지고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그게 질권이에요. 다만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옛날에 민법 공부할 때, 질권 공부할 때 진짜 눈을 질끈 갖고 공부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다행요금 빠져. 총 7개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집합건물법과 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요 소유권의 특별법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의 특별법이고요.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요 저당권의 특별법이에요. 그럼 벌써 딱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저 특별법을 뺀 나머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임대차, 소유권, 저당권. 중요하겠죠. 에? 얼마나 중요하면 특별법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소유권에서 기본이 2문제 내지 3문제. 저당권에서 기본이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저당권. 임대차 역시 2문제 내지 3문제. 한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민사특별법은 민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임대차 특별법이 2개, 소유권의 특별법이 2개, 저당권의 특별법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특별법을 공부할 때는 소유권 하고 나서 이 2개를 보고, 저당권 하고 나서 이거 보고, 임대차 하고 나서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교재도 그렇게 구성을 하면 딱 좋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나 강의가 민법 다 끝내고 나서 특별법을 따로 하다 보니까 원칙이 내용 있는 내용들 다 까먹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요, 민법은 우리가 총 이렇게 4파트로 공부가 되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민법 총칙.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지난주에?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10문제가 뭐에 관한 내용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머릿속에 박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10문제가? 법률 행위라는 행위가 나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행위가 있겠죠? 밥을 먹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뭐 공부하고 잠을 자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등등등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놈이 있어요. 법률행위. 어떤 건 좀 이따 말씀드려요.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가 민법 총칙의 내용입니다. 민법 총칙의 모든 것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민법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라는 놈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럼 도대체 법률행위는 뭐고 그게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민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법이란 법이 무슨 법이길래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가. 자, 먼저 민법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민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법이란 건 여기서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관계라고 부릅니다. 사법관계. 사법관계는 특징이 양당사자가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걸 사법관계라고 해요. 그럼 반대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관계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불평등하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뭐 뜯어가죠? 요번에 종부세 같은 거 그냥 때려버리죠? 억울해도 내야 되잖아. 이런 불평등 관계가 있어요. 즉, 당사자 간의 어느 한쪽이, 당사자세 어느 한쪽이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처럼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당사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공법관계라고 불러요. 이 공법관계는 우리가 2차 가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과 나와의 관계.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 이런 게 공법관계예요. 불평등 관계. 반면에 민법은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걸 사법상 관계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 법률 관계는 또 뭐냐?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권리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건 뭔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다툼이 생기면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그 중에서도 법원이 이 다툼을 해결해주는 관계가 법률관계예요. 궁극적으로. 법률관계란 권리-의무관계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권리-의무관계가 뭐냐? 그 권리-의무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해결해준다? 법원이. 이걸 법률관계로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법률관계냐? 잘 생각해보세요. 갑이라는 놈이 친구 을에게 이번 주말에 한우 고기를 탁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하는 거. 보통 법에서는 약속하는 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갑이 친구 을에게 이번 주말에 한우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 계약을 했어. 여기서 권리 의무가 생기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권리 의무는 다툼이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국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갑이 사주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안 사줬어. 그러면 을이 뭐라 하겠죠. 엠마 너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자식아. 근데 왜 약속 안 지켜? 다툼이 생겨. 이게 권리 의무 관계라면 국가가 개입하겠죠. 즉 을이 법원으로 가가지고 갑은 약속대로 한우를 사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판결해줘야 돼. 갑은 약속대로 언제까지 을에게 한우를 사줘라. 사줄 때까지 연 몇 프로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라. 뭐 이딴 식으로 판결해줘야 된다. 이게 권리 의무 관계라면 그렇게 안 해주죠. 우리 법원 가면 법원 뭐라 그래요? 네 돈으로 사 먹어 이 자식아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법률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인데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해결하는구나.
여기서 이 국가기관이 해결을 할 때 뭘 가지고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수단. 당사자가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잘생겼는가? 누가 더 돈이 많은가? 이런 거 갖고 해결해 줄까요? 아니지. 수단이 뭐예요? 그게 민법이에요. 당사자,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게 됩니다. 즉 각과리 싸우고 있어. 도대체 무엇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얘네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어.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걸맞는 민법 규정들이 있겠죠. 그걸 법원이 찾아. 제 몇 쪽. 그걸 찾아가지고 조문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조문을 해석해서. 요게 대법원 판례라고 불리는 것들. 요게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란 건 결국 특정한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어떤 민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그 부분이 판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례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조문. 그죠? 이걸 적용하는 전제가 뭐예요? 다툼.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 민법은 필요가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 그게 민법이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조문을 해석하려면 그 조문에 쓰여져 있는 법률 용어, 그죠? 영어로 따지면 영어 단어, 그 용어가 들어있는 표현, 영어로 따지면 수거. 그게 모여있는 완결된 하나의 문장, 그게 조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의 첫걸음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고, 그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용어. 그 용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거 위주로 민문 과정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쨌든 민법은 이런 거다. 두 번째. 지금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 이 권리 의무 관계,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그죠? 각과 을사에 다투고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도대체 얘네들은 싸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권리 의무? 그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발생 원인. 이 발생 원인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 그 원인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런 법률 관계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 결과, 여기다가 또 이름을 붙여요. 법률 효과라고. 자, 아까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민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랬고요. 그 민법이라는 법은 조문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조문의 대부분이, 이 조문의 대부분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생긴다라는 형태로 보통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라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가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요. 그 시작이 권리 의무 관계란 말이죠. 그죠? 이러이러한 원인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러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게 민법이단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법률 요건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결론 내린 게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다고.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다고.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에서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에서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에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고 또 법률 규정은 뭐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대금 1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하면 이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요. 일단 갑은 1억을 내놔라. 대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대금 청구권이 생겨요. 두 번째,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 뒷면에는 의무가 붙어 있죠.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을은 대금 1억을 지급할 의무,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게 권리 의무 관계야. 두 번째, 정상적으로 이행이 끝났어. 을이 갑에게 1억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최종 결론이 될 거예요. 그게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을의 소유권 취득. 자, 최종 결론. 자,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궁극적으로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이거죠. 각과의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첫 번째에서는 을의 A 토지 소유권 취득에 난 최종 효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뭐냐? 계약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게 원인이에요. 또 하나,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갑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 있어.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갑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밑에 거는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위에 것도 똑같이 밑에서도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게 효과. 그 원인이 뭐예요? 상속이죠. 그죠? 근데 상속은 위에 거하고는 달리 을이 갑하고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없어. 단순히 갑이 죽었고 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추면 우리 민법에 있는 상속에 관련된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그 효과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규정. 그죠?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먼저 위에 거, 을의 A 토지 소유권 취득. 을이 원했던 거죠. 을이 원했던 거예요. 을은 하고 많은 땅 중에서 갑 소유 A 토지를 원했어. 그래서 갑한테 가서 계약을 했고 취득했어.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을이 원했던 결과예요. 반면에 이거는 을이 원한 건 아니죠. 그죠? 느닷없이 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을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았을 뿐이에요. 즉 이거는 을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법률 요건을. 하나는 당사자가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거를 뭐라고 이름 붙이자? 법률 행위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반면에 밑에 거는 당사자가 원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냅니다. 을을 충격을 해요. 그럼 을에게는 권리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손해배상 청구권. 뭐가 생긴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해요. 그럼 이때 을이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위에 것처럼 을이 원했던 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도 을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우리민법 750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민법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라는 규정이 있고 그 불법행위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가분을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을이 원하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합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법이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권리-의무-관계는 최종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해결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 흐름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다투고 있는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 부른다.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거다. 결과가. 그리고 그 법률 원인인 발생 원인인 법률 요건은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그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계약 같은 거,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자? 법률행위. 반면에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일단 민법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책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요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본다 그랬죠? 그게 민법 총칙이라 그랬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보는 게 민법 총칙. 근데 이제 법률행위를 보기 전에 법률행위가 도대체 뭔지, 구성요소가 뭔지, 뭐 그거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딱 받게 되면, 뭐 기본서 이거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타이틀이 법률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중에 요게 나오죠. 그 법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가 이제 요걸 보게 됩니다. 자, 요렇게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라는 걸 보게 됩니다. 유효 요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법률 행위 유효 요건이 왜 우리 시험법에 들어 있을까? 아까 법률 행위라는 것은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다. 만약에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갑이 만취해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또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아서 계약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받지 않고 자기 땅을 저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자,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즉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다라는 말은 그 행위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당사자 간에 궁극적으로 권리가 생기려면 만취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권리를 정확하게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게 법률의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법률에 하면 당사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가 생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가 생기려면 법률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법률가 유효하고 행위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민법 총칙 시험범위 내용. 자, 이때 이 유효 요건이, 자, 지금부터는 요 법률 행위가 뭐냐? 무슨 계약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거. 어쨌든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가 민법 총칙의 내용이고, 그 유효 요건이 학자들이 나눠놨어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요건,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요건, 이걸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뭐 유효 요건은 다른 말로 효력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적 유효 요건이란 무슨 뜻?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요건, 모든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모든 계약에 필요한 요건, 이게 일반적 유효 요건.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여기에만 필요해. 여기에만. 그걸 특별 유효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두 개가 있어. 법률 행위가 계약 등이 유효하려면 유효 요건이랑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 두 덩어리. 자, 여기서 일반적 유효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 첫 번째가, 지금 법률 행위 계약을 생각하자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던 각과 의사의 A 토지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생각해보자. 각과 을사의 A 토지 1억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첫째가 계약을 하는 사람, 법률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당사자. 이 법률행위 당사자가 능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뭐 저런 걸 따져? 공부 안 하는 분들은 그냥 안 따져도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저런 걸 뭘 따지고 앉아있나?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적분 같은 거 공부하잖아요. 미적분. 오지게 했는데 아주. 요새는 그런 거 없나? 저는 그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미적분이 뭐가 필요할까?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살아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왜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어.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공부하지? 깨달았어. 학력고사 잘 보려고. 그거 하나야, 목적이. 다른 이유가 없어. 학력고사 점수 잘 보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력고사였죠. 한 번 딱 보고 그 점수 가지고 그 배치표만 보면 어질어질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저거 도대체 뭐 그냥 가서 돈 주고 계약하면 되는데 저걸 왜 따지고 있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공부하시는. 근데 왜 공부하는 거야? 내년 10월 달에 민법 점수 잘 받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근데 어쨌든 첫 번째가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위는 아닌데 나와. 기본이 되는 게 내용이 나와요. 그걸 옳다 그러다를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이 능력. 민법에 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수령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등등등 능력이 오지게 많아. 자, 그 능력 중에서 3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3가지. 이 3가지가 필요하다. 모든 법률행위, 어떤 법률행위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첫째 요건이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행위 당시, 계약 당시 3가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권리 능력은 아주 쉬워요. 권리 능력이 있는 자, 즉 권리를 대한민국에서 권리라는 걸 취득할 수 있는 자, 이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를 말해요. 대한민국에서 권리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누가 있냐? 인이 있어요. 인. 이 뭐죠? 이거 한자로? 사람인이죠. 사람인. 이 사람인, 이 인이 둘이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풀 캐고 이런 사람들 아니죠. 자, 자연인은 뭘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자연인이에요. 결국 사람 중에서 자연인이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 그게 자연인. 반면에 법인은 법에서 사람으로 취급하는 애들이에요. 법에서. 우리 같은 자연인은 아닌데 법이 사람처럼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법인이에요. 둘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단법인. 또 하나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은 뭐고 재단법인은 뭐냐? 사단법인은요, 사람이 모이는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 땅, 건물 이런 거, 예금 이런 거, 이 재산.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자체를 사람처럼 취급할 때 사단법인이고, 재산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재단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설립 등기. 여기서 설립 등기가 뭐냐?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생신고. 네? 출생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하죠. 설립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합니다. 다루고 있는 기관이 다를 뿐 자연인으로 따지면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아요. 그럼 법인은 출생신고하면 법인 등록번호라는 걸 부여받아요. 그게 13자리예요.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설립등기. 어쨌든 이런 경우에만 권리능력자예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설립등기하지 않은 애들,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 법인 아니죠. 설립등기하면 사단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설립등기 안 했지. 뭐라고 부를까요?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르겠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부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요 놈이 나중에 우리 저기 물권 강론 소유권을 가면 요 놈이 공동소유에 나와요. 공동소유. 그래서 권리 능력 개념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이라에 대한 개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미리 권리 능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당사자는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이거 의사 능력. 이거는 정신적 판단력. 이게 의사 능력이에요. 정신적 판단력. 자, 이 정신적 판단력의 기준이 뭘까요? 없어요. 자, 정신적 판단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판단력이 없는 애를 예를 하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만취한 자. 이게 의사 무능력이에요. 근데 만취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의사 능력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요.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을 했다. 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는데 세 번째가 이거. 행위 능력. 자, 여기서 말하는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가 뭐였었죠? 아까? 계약 같은 거. 그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대부분 단독으로 계약하죠. 누구의 간섭도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대부분은 행위 능력자인데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단독으로 계약하는 게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놈이죠.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죠. 사람은 만 19세에 달하면 생리 능력이 있다. 성년자가 된다.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애가 있고요. 피성년 후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피한정 후견이 뭐였어요? 가끔 맛이 가는 애들. 피성년은 늘 맛이 가 있는 애들. 앤드 법원이 너는 가끔 맛이 갔어. 너는 완전히 맛이 갔어. 라고 선언해 준 애들. 반드시 법원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정법원이. 그거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재판이에요, 재판. 예컨대 배우자가 저 자식은 뻑하면 돈 날려먹어. 안 되겠어, 저 개념 없어. 법원 노릇 하려고 해서 판사님 저 남편도 계약 못하게 해주세요. 신청을 하고 법원이 봤을 때 이 남편놈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판단력이 없어. 그러면 한정 후견 개시를 심판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를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애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미성년자라면 누구? 부모 이렇게 돼요. 그런데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취소. 자, 결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 행위 당시에 당사자가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염두에 두자.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했다. 무효다.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요건을 봐야 될까? 법률의 목적 요건이란 걸 봐야 돼요. 자, 그럼 법률의 목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을이요. 갑하고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이때 을의 목적이 뭘까요? A 토지 소유권. 그게 을의 목적이야. 이게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즉 법률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손에 넣고자 하는 권리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권리가 목적이에요. 이걸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행위 당시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능력에 따라서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출 것.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요건. 요걸 갖춰야 돼요.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목적이 갖출 요건 4개에서 2문제니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느닷없이 탁 민법 처음 공부할 때 범죄에게 목적 요건 4가지부터 해버리면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게 되는지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이틀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부화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법률 행위에 목적이 갖춰야 될 유효 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죠. 자, 확정성이란 게 뭐예요? 당연히 내가 누구의 물건, 어떤 물건을 얼마를 주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확정성은. 당연한 거죠. 예전에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갑이라는 자가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갑이라는 자가 땅을 3개 갖고 있었어요. 한 동에 땅을 3개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을 을한테 파는 계약을 했는데 하나를 파는 계약을 했어요. 하나. 3개 중에. 근데 이 3개 중에 어떤 걸 팔지를 정하지 않고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어요. 셋 중에 어떤 땅이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땅 3개 중에 하나를 팔기로만 하고 그 3개 중에 어떤 걸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어요. 둘 사이에. 어떤 땅을 넘겨줄까에 대해서. 매수인은 제일 좋은 땅 내놓으라고 주장을 했고요. 매도인은 제일 안 좋은 땅을 넘겨주겠다고 다툼이 생겼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니들 둘 사이의 계약은 이걸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그렇게 판결해버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세요. 확정성이란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확정이 돼 있어. 돼 있는데 두 번째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이런 계약을 해서 갑이 언젠지 모르지만 장차 화성에 건설할 아파트. 이때 화성은 경기도 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금지화에서 말하는 그 화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론 머스크가 가려고 하는데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 이름도 붙였어. 무슨 아파트 동도 정했어. 제몇호 이걸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 계약의 목적은 확정돼 있죠. 근데 이거 계약 당시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런 계약을 만약에 했다.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기에는 저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법적으로는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판단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에요. 단 여기서 조심하실 게 계약 당시 불가능해야 돼요. 이 계약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먼 미래는 가능할 수도 있죠. 먼 미래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야. 계약 당시 가능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불가능한 게 명백하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 그래서 목적이 확정돼 있다. 그 다음 나오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원시적 불능은 뭘 말한다? 계약 당시 불가능. 그럼 후발적 불능은 뭘까요?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해지는 게 후발적 불능이죠. 갑과 을이 건물을 매매했어. 건물이 멀쩡히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계약하고 나서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네? 그럼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하죠. 계약 당시 멀쩡히 있었다니까. 계약하고 나서 무너져 내렸다니까. 그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 이건 무효가 아니다 말이죠. 그 계약은.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성 관련해서는 계약 당시 불가능해야 된다. 요거 개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확정돼 있고 실현도 가능해.
세 번째 요건이 적법성. 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이 법이 크게 두 가지.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게 나오고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뭐냐? 말 그대로 강행이라고 돼 있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임의라는 말은 맘대로라는 뜻이에요. 맘대로. 그러니까 강행법규, 강행규정 꼭 지켜야 돼. 근데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 그게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지켜도 되죠? 이건 지켜야 되죠? 만약에 위반했어. 이건 지켜야 되는데 위반했어.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지켜도 돼. 따라서 위반했어.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적법성에서 말하는 이 법은 뭐만을 말한다?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건 강행규정, 강행법규고 어떤 건 임의법규, 임의규정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우리 대법원이 이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또 나눠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나눠요. 자, 오늘 인문과정 이 단속규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다시 둘로 나누고 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고 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역시 위반했을 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은 대부분이 효력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그런데 요 놈이 문제입니다. 요 놈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그런데 처벌이 돼. 임의규정은 유효로 끝. 다만 단속규정은 유효하지만 처벌돼. 처벌이 되니까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위반하면 처벌을 한다니까 국가가. 형사처벌을 해요. 징역 몇 년 이렇게. 그러니까 단속규정은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유효해 위반한 거 자체는. 도대체 뭐가 단속규정이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단속규정이냐? 대법원은 효력규정인데 이런 게 있더라. 어떤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을한테 팔아요. A 토지 매매. 이거를 을이 되팔아요. 되파는 걸 전매 이렇게 불러요. 되파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전매. 그런데 우리민법 186조에 나중에 물건 가서 할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이에요. 토지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도록 돼 있어요. 민법이. 자, 그러면 A 토지 등기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뭔지 모르시는 사람 다 아시죠? 뭐예요? 딱히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지 알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기록한 장부. A 토지가 누구 소유이다를 기록한 장부. 이게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이 샀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하면서 뭘 내죠? 등록세, 취득세. 을이 등기하면서 뭘 낸다고요? 등록세, 취득세를 내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 권리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 취득세. 자, 그 상태에서 팔았죠. 당연히 등기를 또 넘겨줘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팔아먹고 뭘 내요? 을은 팔아먹고 무슨 세금을 낼까? 양도소득세라는 걸 아시죠? 그죠?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잖아. 그 양도소득세죠. 썰렁해라. 아무도 반응이 없네.
갑이 소유권 취득할 때 취득록세 내고 팔아먹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을이 세금 내기 싫어. 그럼 어떤 짓거리를 할까요? 미등기 전매라는 걸 해요. 뭘 한다고요? 미등기 전매.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이 갑을 을병 매매가 있었는데 마치 갑하고 병이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가요. 을을 생략한 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국가가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니, 뻔하죠. 저도, 사람 세금 안 내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뻔히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야죠. 막아요. 이거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국가는 이미. 못하게 막는 거야. 그리고요, 이걸 위반하면 처벌을 해요. 걸리면 처벌되는 거야.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문제는 지금 얘가 세금 떼먹으려고 이런 짓거리 했죠? 세금은 뜯어내야지.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그죠? 위반한 사실에 대한 처벌은 하고, 뭐는 뜯어내고, 세금은 뜯어내야지. 자, 세금을 뜯어내려면 이거 무효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추진과 같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속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부득 처벌은 해야 되겠고 세금은 뜯어내야 되니까 처벌은 하지만 그 계약은 유효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 나온다?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속 규정 중에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단속 규정이다. 무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단속 규정을 골라라. 무효가 아닌 것 골라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은 범죄의 목적에 갖춰질 유효 요건 중에서 적법성과 관련해서 법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크게. 두 번째, 강행 규정이 다시 둘로 나뉜다는 사실. 그 중에 단속 규정이란 놈은 유효하되 처벌이 된다는 사실. 왜? 이런 경우 때문에. 요 정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분화해서 나중에 판례 같은 걸 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은 요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죠? 요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